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두고 시장에서는 시진핑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행보가 한층 강화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최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중화권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중화권 지수가 오늘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하락폭이 이미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중화권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직후의 증시 상황은 다시 조금 짚어보면 홍콩 H지수가 당일 하루 만에 7.3%가 빠졌고 홍콩 항생지수도 6% 넘게 빠지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당일에 10% 넘게 빠졌던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를 보면 중국 상해나 선전, 홍콩 H, 항생 등 중화권 주요 지수가 여전히 연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건 외국인 자금 흐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지난달에만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9조 원 넘고 대만 주식 같은 경우에도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이렇게 연일 급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주가 연계증권 파생 상품은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펀드 상품 경우에도 굉장히 손실폭이 커지면서 많게는 30% 이상 낙폭이 커진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1인 지도 체제를 이렇게 강화한다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체제 불안에 대한 리스크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진핑 1인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상무위원회에서 공청당 출신이 그동안에 견제를 조금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20기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러한 견제 세력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내년 3월에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이 되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험보다는 상하이 봉쇄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자체는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중국의 저성장이라든지 또 한편에서 보면 미국과의 갈등 문제, 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결국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좀 자극한 것 같고요. 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이제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 부동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25%를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 그리고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금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버블을 이런 위험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사이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중국 소비 시장을 억누르면서 경제 전반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이 세제 강화를 포함한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공동부유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그대로 금융시장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대회만 지나면 많은 게 좀 달라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더 압박과 통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본토 쪽보다도 이 홍콩 증시 쪽이 오히려 더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중국 본토보다 외국인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서구 자금 사이에서 끼어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보다는 플랫폼이나 혁신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 홍콩 시장은 중국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정말 끼어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참가자의 41%가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 강세에 맞춰서 홍콩 달러를 미 달러로 바꾼 다음에 빠져나가는 이른바 차이나런의 아주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더구나 이런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악용해서 공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증권에서 낸 보고서를 조금 참고해서 보면 올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연간 공매도 비중이 평균적으로 23.4%인데 지난달 7일에는 29.7%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숫자냐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2016년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 약세를 공격했었던 당시 그리고 2019년 홍콩 시위가 나타났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공매도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소로스가 공격하던 당시에도 이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장이 한 차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키우는 건 역설적이게도 홍콩 시장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달러 페그제인데 홍콩은 달러당 7.75에서 7.85 수준에서 홍콩 달러를 유지하도록 달러 페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이 워낙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페그제대로 환율을 올리려다가 이러한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홍콩 내부에서 사용해야 할 자금들을 말라붙게 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이 결국에는 시장을 아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의 분석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중국 경기 불황이 오래됐을 때는 항상 그 끝에 홍콩 시장이 조금 이 어떤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그 위험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올해 2022년은 공매도나 주식에 대한 강렬한 베팅으로 취약점의 연결고리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는 게 홍콩 증시의 지금 상황이고요. 상하단이 다 지금 열린 상태로 아직 지수 하단의 구축이 잘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은 시장이고 여기에 공매도 영향에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 투자자들도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파생 상품 투자자분들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파생 상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193개의 지금 중화권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들을 계속해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대체로 30%가량 연초 이후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국 주식형 펀드의 전반적인 본토에 투자하는 상품들만 연초 이후 마이너스 34%, 중화권,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도 마이너스 28% 수준으로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개별 펀드들로 좀 짚어보면 국내에서 3위 정도 규모 되는 ETF 중에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4%고요.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행생테크 역시 중국의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7%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펀드들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E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이 국내에서 3위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 규모가 지금까지 10조 3천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홍콩 지수가 5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6천선에서 5천선 사이에 있는 자금들은 거의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500선 붕괴로 이미 26% 그리고 이번 주에 5천선이 살짝 깨졌었는데 이때 손실이 들어가면서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현재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며칠 우리 증시가 뜻밖에도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이걸 놓고 패시브 자금들이 중국 증시에서 우리 증시로 좀 이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 중국 시장의 어떤 반사이익을 보는 게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신흥국 지수의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MSCI 분류 기준으로 이 신흥국 지수 내에서는 중국이 31.3%, 대만이 13% 정도 있고 우리나라는 1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이 40% 이상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 위기를 반영하자면 어느 정도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파악이 가능한데 실제로 지난달에 3조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상장지수 펀드처럼 이렇게 패시브 자금을 따르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홍콩과 중국 펀드에도 여전히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 비중이 조금 높아질 여력이 생겼다라는 분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외국인 시각 입장에서 여하튼 한국은 그래도 이 중화권 리스크에서 조금은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조화 측면에서는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시진핑 리스크는 이렇게 자본시장에서뿐 아니라 당장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내수 위주 성장 전략 때문인데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에 맞춰 현지 진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공동부유를 내세운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내수 증진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늘리려 할수록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7%나 줄어 대중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생산품 소비, 이른바 애국 소비를 강조하고 공급망을 자급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는 가공무역 억제, 중간재 자급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적극적인 분위기.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만큼 대중무역 적자 확대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운 만큼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 공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시진핑 체제 독주로 미중 분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선 소재 부품 국산화도 필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부품이나 소재나 계속적으로 중국이 이제 국산하면서 이제 그 한국에 수입하던 부분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우리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산화해서 수출 산업화하는 이제 중국 소비재 제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시진핑 3기의 단기간 경기 부양 정책에 발맞춰 우리 기업도 중국의 고속 성장과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5G, 빅데이터 센터, 보합 설비, 고속철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형 인프라 4차 산업과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차세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기존의 거래선을 갖고 있거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활로를 더 찾는다든지. 시진핑 리스크의 위안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며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 무역 적자 장기화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대중 수출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시진핑 3년임은 당장 중국에 진출한 우리 게임사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 주석의 강력한 게임 규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반기 중국 진출을 노리는 위메이드와 이미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빅테크와 인터넷, 게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서는 홍색 정풍운동.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며 일주일에 3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시 주석의 연임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국내 게임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중국 버전인 화평정영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크래프톤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인 아시아 지역에서 텐센트의 매출만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10개 증권사가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모두 낮췄습니다. 위메이드도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는 미르4와 미르M 시리즈를 조만간 중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르4는 이미 글로벌 빅히트를 거뒀고, 미르M은 블록체인 버전으로 중국 공략을 통해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중국 판호 승인 여부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점도 게임 업계의 리스크입니다. 여전히 변수는 중국은 스스로 시혜를 베푸는 그런 성격은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판호 등등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주문이나 요구라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구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중국이 먼저 시혜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한편 크래프톤과 위메이드의 주가는 지난해 고점 대비 각각 3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우리 경제 최대 위험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와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기자,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심각한 수준이죠?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른바 이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 수출의 텃밭이었던 중국 시장이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중국 수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 15.7%나 감소했는데 이게 3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문제는 이 대중국 수출이 더 살아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주요 기업들의 탈중국이 좀 빨라지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 저성장과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데다 고임금 구조로 인한 생산기지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여기에 시진핑 3기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서 과실을 따먹던 구조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주요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반도체만큼은 그래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주력 품목인 이제 반도체마저도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만큼은 포기 못할 거다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내놓은 키워드 중에 이 자립하고 자강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맞서서 중국 자신 스스로 첨단 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당연히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 최대 고객인 중국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미국 사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에 빠질 겁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점진적인 탈중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생산을 좀 줄이는 건데 이 반도체 장비는 워낙 감가상각이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줄여서 새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탈중국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시진핑 노믹스가 중국 경제의 반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겨울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왔는데요. 예.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 전쟁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지 또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정치, 외교,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변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최대 고객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때려주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물론 미국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이 자국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는 노력을 강화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 기업 전반적으로 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이라는 말보다 이제 노골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중국은 이 첨단 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편파적인 보조금 정책이나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3기에서는 조금 더 대놓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예로 현대차 그룹이 현재 전기차와 프리미엄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다시 중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였지만 전기차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전용 전기차를 만들고 현지 생산을 위해서 공장 재가동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다시 재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진핑 3기 이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종신 연임의 길을 가면서 이를 두고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시대가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아래서 성장했던 중국의 30년 성장이 끝났다는 거죠. 시진핑은 이 덩샤오핑이 도입한 시장경제 체제의 색깔을 지우고 공산주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3기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성장이 함께 가는 시대도 끝이 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 성장 궤도를 이탈한다면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30%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맞춘 새로운 수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 K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한국의 브랜드는 더 이상 중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미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린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만큼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기 어렵기 때문인데 오히려 현지화를 강화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으로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 기업들은 중국을 쉽게 떠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6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이미 투자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당장 중국 사업 철수로 감내해야 할 손해가 천문학적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줄이거나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그러니까 한껏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하기가 더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풀무원은 올해 초 베이징 2공장을 가동하고 두부 생산량을 연간 6천만 모로 지금보다 4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부 공장 건설에 투자한 액수만 300억 원. 현지 생산 덕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 매출이 연간 2배가량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보단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화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중국 소비자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 그에 따른 품질 요구에 맞춰서 젊은 두부 이미지를 구축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지방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점도 다행인 부분입니다. CJ나 오리온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지방정부를 공략하며 사업 영향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중국에 공장을 둔 화장품 전문 제조사들도 중국 사업을 접기보다는 상생을 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자국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겁니다. 제형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하지 못한 제형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속 어디에서도 하고 있고. 시진핑 3기 출범에 따라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정책 변화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